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는 환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인데 솔직히 환율이 정확히 뭔지 왜 오르는 건지 내려가면 뭐가 좋은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환율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일상 예시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정확히 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쉽게 말하면 돈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인데요. 우리나라 돈인 원화를 미국 돈인 달러로 바꿀 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하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2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게 1300원이 되면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1300원을 내야 하니까 1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마치 동네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개 가격이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200원이 된 것과 비슷한데요. 사과 값이 오른 건지 아니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건지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환율도 똑같아서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는 건 달러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니라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해졌다, 달러가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체감하는 건 해외여행 경비인데요. 미국 여행 가서 호텔에 하룻밤 자는데 100달러라고 해봅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만원이면 됐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14만원을 내야 하니까 똑같은 호텔 똑같은 방인데 2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이게 항공권이나 식사나 쇼핑까지 다 합치면 여행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나 밀가루나 육류 같은 걸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양을 수입해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해서, 예를 들어 석유 1배럴이 80달러라고 하면 환율이 1200원이면 96,000원인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112,000원이 되니까 배럴당 16,000원씩 더 비싸지는 겁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휘발유 값이 오르고, 휘발유 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값이 올라가는데 밀가루 수입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오르고 라면 값이 오르고 과자 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환율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우리 생활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미국에 100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해보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이게 120만원의 매출로 잡히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똑같은 1000달러인데 140만원의 매출이 되니까 제품은 똑같은데 원화로 환산하면 20만원을 더 버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몇 조 원씩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을 5천만 달러에 수출한다고 할 때 환율이 1200원이면 600억 원인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700억 원이니까 똑같은 배를 만들어 팔았는데 100억 원을 더 받는 거고, 이런 이유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득을 보는데요. 1년 전에 환율이 1200원일 때 1만 달러를 사놨다고 하면 그때는 1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되면 그 1만 달러의 가치가 1400만 원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0만 원의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달러를 사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한국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미국 사람이 1000달러를 갖고 한국에 왔다고 하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만 원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140만 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은 1000달러로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살 수 있고 더 비싼 호텔에 묵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과 달러 보유자와 관광산업에는 유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럼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적당히 높은 게 좋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은 게 좋죠. 물가가 안정되고 해외여행도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제일 안 좋은데 천천히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환율이 급변할 때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데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내리고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을 올리는 걸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환율은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환율도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요. 달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이 오르고 달러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이 내려가는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럼 어떨 때 사람들이 달러를 사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는 금리 차이인데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연 3% 준다고 하고 미국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연 5% 준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은행에 맡기고 싶겠죠. 근데 미국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달러가 필요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렸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5% 이상까지 올렸거든요. 한국은 3% 중반대였으니까 금리 차이가 2% 가까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렸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다 환율이 올라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역수지인데요.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가 크면 달러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벌어오니까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아서 무역 적자가 나면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한국 무역 수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좀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이 기대만큼 안 나왔고 에너지 수입은 계속 늘어났는데 이것도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게 되니까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이 내려가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빼가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오릅니다. 2024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팔았었는데요. 코스피에서만 몇십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 주식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냈고, 그러니까 굳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간 겁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인데요. 경제가 불안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와 금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커지거나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해지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려고 하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데요. 2024년에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나 중동 정세 악화 같은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인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엄청 많이 삽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고,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10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 엄청난 규모죠. 이것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금리 차이, 무역 수지, 외국인 투자 심리, 개인 투자 이 모든 게 환율을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IM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요. 평소에 8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아서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율이 오르면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해하신 거고, 환율이 올라서 IMF가 온 게 아니라 IMF 위기가 터져서 환율이 폭등한 거니까 원인과 결과가 반대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수출도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았으니까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했고 기업들이 빚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특히 단기 외채가 문제였는데요. 단기 외채라는 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달러 빚이고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으며 은행들도 부실 대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는데요. 태국 바투아가 폭락하면서 동남아 전체로 위기가 번져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 무너졌고 국제 투자자들이 아시아 전체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외국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단기 외채를 연장해주지 않고 당장 달러로 갚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갚을 달러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패닉이 온 겁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했는데 기업들도 은행들도 개인들도 다 달러를 사려고 해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고 하루에 100원씩 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풀어도 소용이 없었고 달러가 금방 동났습니다. 결국 한국은 IMF한테 손을 벌려야 했고 IMF가 55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그 대가로 한국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긴축 재정을 하고 기업들을 정리하고 은행들을 합병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망했고 중산층이 몰락했으며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때 환율이 2,000원까지 간 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IMF 때 환율 폭등은 외환 부족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IMF 때와 상황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는데 IMF 때의 20배이고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단기 외채 비율도 IMF 때는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30% 초반대라서 훨씬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도 IMF 이후에 완전히 재편됐는데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훨씬 좋아졌고 감독도 강화됐으며 기업들의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됐고 부채 비율이 IMF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무엇보다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2024년에도 몇백억 달러 흑자를 냈지만 IMF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건 한국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미국 금리가 높아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리는 현상 때문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인데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IMF 같은 위기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경제는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럼 최근에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요. 2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200원이나 오른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인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 올렸습니다. 2022년 초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0% 근처였는데 2023년에는 5.5%까지 올렸고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린 건 198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주고 기업들한테 대출 지원하고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연방준비제도도 양적 완화라고 해서 채권을 막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2022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까지 갔는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걸 잡겠다고 금리를 확 올린 거고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가 내려가니까요. 실제로 2024년 들어서 미국 물가가 많이 안정됐는데 3%대까지 내려왔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아서 5%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는 3.5% 정도니까 금리 차이가 2% 가까이 벌어진 거고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면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가는데 한국에 돈 맡기면 3.5% 주는데 미국에 맡기면 5% 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빼갔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사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니까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건데요.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치고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수치고, 반도체가 좀 살아났지만 내수는 여전히 안 좋으며 부동산도 침체되고 소비도 안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합니다. 정치도 불안한데 여야가 계속 싸우고 법안은 안 통과되고 정책은 표류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그래서 돈을 빼는 거죠. 세 번째는 글로벌 불확실성인데요. 2024년 미국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입니다. 관세 올리고 수입 규제하고 이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게 글로벌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도 불안한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도 개입하고 있어서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유가가 폭등할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져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환율이 오릅니다.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달러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열풍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주식을 엄청 사들였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100조 원을 넘고, 이게 다 달러 수요입니다. 100조 원어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 거니까 환율 오르는데 한몫한 거죠.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살까요? 한국 주식은 안 오르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서 그런데요. 2024년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미국 나스닥은 30%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는 한 해에 200% 넘게 올라서 이런 걸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지는 거죠. 핵심 요약하자면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 부진과 개인 해외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이 다시 내려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가 강해진다는 뜻인데요. 원화가 강해지려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거나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그러면 굳이 미국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내려가는데요. 2024년 말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5%였던 금리를 5% 초반대로 내렸고 2025년에도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둔화되니까 더 이상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국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요.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돈을 가져옵니다.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 채권을 사고 한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 원화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한국 경제가 좋아지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중요하고,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거든요. 다행히 2024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데 AI 붐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GPU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고, 그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이 대박이 났는데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부품이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되면 한국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수도 살아나야 하는데 소비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회복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하며 정부가 재정을 풀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사는 거고, 한국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 눈에는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환율이 내려갑니다. 네 번째 조건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인데요.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내리는데 실제로 2024년에도 정부가 몇 차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돈을 맡기는 게 유리해지니까 원화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내려가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가 있고 이걸 정책 트릴레마라고 부르는데 한국은행이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심리인데요. 시장은 심리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원화를 사고 나빠질 거라고 기대하면 원화를 파는데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시장 심리가 좋아지고 반대로 정치가 불안하고 기업들이 부진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시장 심리가 나빠집니다. 결국 신뢰가 중요한데 투자자들이 한국을 신뢰하면 돈이 들어오고 환율이 내려갑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환율 하락은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경제 회복과 글로벌 안정과 정부 정책과 시장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 정말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 같은 거라서 환율을 보면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됐나, 한국 무역 수지는 어떤가, 외국인 투자는 어떤가, 이런 걸 따져보시면 경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데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환율 낮을 때 달러를 미리 사두는 게 좋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소비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환율이 낮을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환율을 알면 돈을 아낄 수 있고 투자 기회도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